가장 어둡고 캄캄한 지하실에서 오직 한 권의 일기장에 매달려 영원히 살고 싶다고 속삭였던 한 소녀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거센 불길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희망의 기록, 그 일기의 주인공은 바로 안네 프랑크입니다. 그런데 80년 전 안네의 기록을 읽으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과거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안네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포격 소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느 마을에서 누군가의 밤잠을 깨우고 있습니다. 안네가 숨어 지내던 그 좁고 차가운 벽장 같은 방은 오늘날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숨죽여 떨고 있는 또 다른 아이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안네의 일기는 서점 한 구석에 꽂혀 있는 고전소설이 아닙니다. 지나간 역사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일기를 쓰거나 혹은 일기를 쓸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사라져가는 수많은 오늘의 안내들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탄입니다. 창문을 검은 천으로 가린 채 낮에는 화장실 물조차 내리지 못하고 2년이라는 시간을 숨어 지내야 했던 그 공포. 밖에서는 죽음의 군화 소리가 들려오고 안에서는 굶주림과 고독이 숨통을 조여올 때 안네는 절망 대신 펜을 들었습니다. 안네의 일기에는 700일이 넘는 은둔 생활 속에서도 사랑을 꿈꾸고 인간의 선함을 믿었으며 작가가 되어 영원히 살고자 했던 한 인간의 위대한 정신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혔을 한 소녀의 진심. 80년 전의 안네와 오늘날 전쟁터의 아이들.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를 이제 마주하려 합니다. 은신처의 무거운 철문이 닫히기 전 안네의 가족은 암스테르담에서 누구보다 활기차고 다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독일에서 박해를 피해 건너온 그들에게 이곳은 자유의 상징이었죠. 아버지 오토 프랑크는 퇴근 후 딸들의 공부를 봐주고 주말이면 호숫가로 소풍을 가던 자상한 수호천사였습니다. 어머니 에디트 역시 두 딸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던 평범하고 따뜻한 엄마였죠. 거실에 모여 라디오 음악을 듣고 안네가 학교에서 있었던 수다스러운 이야기를 쏟아낼 때 퍼지던 웃음소리. 그것이 프랑크 가족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1940년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하며 이 찬란한 일상에 균열이 생깁니다. 가슴엔 노란 별을 달아야 했고 정든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안네를 불러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숨을 곳을 마련했단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진 비밀이야. 1942년 6월 12일 13번째 생일을 맞은 안네에게 마법 같은 선물이 찾아옵니다. 붉고 흰 체크무늬 천으로 감싸진 작은 일기장. 안네는 그 일기장에 키티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비밀을 들어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친구였죠. 하지만 기쁨은 짧았습니다. 1942년 7월 5일 오후 프랑크 가족의 집으로 통지서 한 장이 배달됩니다. 그것은 독일 친위대가 발행한 강제 노동 소환장이었습니다. 종이에는 안네의 언니인 마고 프랑크의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나치는 유대인들을 독일의 작업장으로 보내 일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이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대인 사회 내부에서는 이 소환장을 받고 떠난 사람들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소환장은 곧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곳으로의 강제 이주를 의미했습니다. 나치는 점령 직후 네덜란드 전역의 유대인을 파악했습니다. 유대인 혈통이 조금이라도 섞인 사람들은 모두 신고해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세한 유대인 명부가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나치가 규정한 강제 노동 대상이 16세였기 때문에 갓 16세가 된 마고가
프랑크 가족 중 첫 번째 타깃이 된 것입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차역으로 나가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연대 책임을 지고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소환장을 받은 유대인들은 대개 하루나 이틀 안에 짐을 싸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소환장은 프랑크 가족의 계획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7월 16일에 은신처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마고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받자마자 계획을 열흘 앞당기기로 합니다. 이들은 이웃의 눈을 피하기 위해 다음 날 새벽으로 예정된 이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안내는 일기장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고가 소환장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노동 수용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아는 모든 평범한 삶이 끝난다는 신호였다. 프랑크 가족은 소환장에 응하는 대신 탈출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새벽 유대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중교통 대신 빗속을 직접 걸어서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소환장은 프랑크 가족에게 있어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삶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통고였습니다. 안내의 가방 안엔 옷보다 먼저 일기장이 담겼습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서 도착한 곳은 아버지 사무실 건물 뒤편 책장 뒤에 숨겨진 좁고 가파른 계단 위였습니다. 자유로운 소녀였던 안내 프랑크였지만 이제는 오직 생존만을 허락받은 은둔자. 안내 프랑크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온 것은 프랑크 가족 4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어둠을 틈타 또 다른 그림자들이 은신처의 문을 두드립니다. 아버지 오토 프랑크의 사업 파트너였던 반 펠스 가족 3명과 안내 가족의 지인이었던 치과 의사 프리츠 페퍼였습니다. 총 8명. 약 25평 남짓한 이 낡은 다락방에서 이제 8개의 서로 다른 인생은 생존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운명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합류한 반펠스 가족은 안내에게 아주 낯선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가장인 헤르만 반펠스는 안내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의 회사에서 소시지용 향신료 전문가로 일하던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독일에서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로 도망쳐 온 두 가장은 전쟁의 불길이 거세지자 일찌감치 약속했습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함께 숨자. 오토 프랑크가 은신처를 설계할 때 이미 반 펠스 가족의 자리까지 계산해 두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은신처에서의 만남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해 은신처에 모피 코트와 무거운 변기통까지 챙겨온 오기스트 반 펠스 부인. 그리고 수줍음이 많아 고양이 무심한 품에 안고 있던 소년 페터. 안내는 처음엔 이들이 자신들의 평화를 방해하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반 펠스 아저씨는 소시지 향신료 전문가답게 음식에 대한 불평이 잦았고 부인은 비좁은 공간에서도 자신의 호화로운 물건들을 놓지 못해 안내의 엄마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서로의 비밀을 공유한 공동 운명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신처 생활이 어느 정도 적응될 무렵인 11월. 마지막 손님이 찾아옵니다. 안내 가족과 가깝게 지내던 치과 의사 프리츠 페퍼였습니다. 그는 사실 안내 가족이 은신처로 숨어들기 전 프랑크 가족의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점잖은 신사였습니다. 하지만 나치의 유대인 사냥이 심해지자 혼자 살던 그는 갈 곳을 잃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는 조력자인 미프기스에게 어디든 좋으니 숨겨달라고 간절히 애원했고 이 소식을 들은 오토 프랑크는 좁은 은신처에 그의 자리를 하나 더 내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안내는 아빠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자신의 작은 방을 낯선 아저씨와 나누어 써야 했기에 한창 예민한 사춘기 소녀인 안내와 혼자만의 정적이 필요한 중년 남성의 동거는 매일이 신경전이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갈등은 좁은 방 안에 단 하나뿐인 책상에서 폭발했습니다. 안내는 공부와 일기 쓰기를 위해 책상이 필요했지만 아저씨는 너는 공부할 가치도 없는 하찮은 일을 한다며 안내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곤 했습니다. 결국 아빠 오토가 중재에 나섰고 안내는 겨우 오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죠. 안내는 일기장에 그를 뒤셀이라는 가명으로 부르며 공부 책상을 쓰는 시간을 두고 벌인 치열한 말다툼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안내는 그는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운동을 하며 바닥을 울리게 하고 내가 일기를 쓰는 시간조차 간섭한다며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아저씨는 조력자 미프기스를 통해 약혼녀 샬롯테에게 몰래 편지를 전달하곤 했습니다. 안내는 밤마다 아저씨가 책상 앞에 앉아 약혼녀의 사진을 보며 슬프게 우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안내는 누군가를 그토록 그리워하는 어른의 눈물을 보며 그 역시 전쟁의 피해자이자 나약한 인간임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8명에게 가장 가혹했던 것은 시간의 규칙이었습니다. 건물 1층 창고에 직원들이 머무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은신처의 모든 움직임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들은 낮 동안 구두를 벗고 두꺼운 양말만 신은 채 까치발로 걸었습니다. 바닥을 딛는 작은 소리조차 아래층에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침이 나오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를 죽여야 했고 화장실 물조차 내릴 수 없었습니다. 배관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는 곧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내는 일기장에 이때의 답답함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낮 동안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기침이 나오면 목을 짓누르고 무언가를 떨어뜨리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다. 은신처에서 보내는 긴 시간은 모든 것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식량은 늘 부족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싹이 난 감자와 상한 배추 잎이 식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배고픔은 어른들의 인격마저 깎아냈습니다. 누구의 빵 조각이 더 큰지, 누가 설탕을 더 많이 가져갔는지를 두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특히 반 펠스 부인이 아끼던 모피 코트를 팔아 식량을 마련해야 했을 때 은신처는 부인의 울음소리와 부인을 비난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안내는 고결하다고 믿었던 어른들이 고작 음식 한 접시에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며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내는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잠든 밤에도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죄가 되었던 그 시간은 안내의 평범한 유년기를 앗아갔지만 안내는 그곳에서 단순히 숨어 지내는 피해자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빛을 기록하는 작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944년 4월 9일 부활절이었던 밤. 은신처의 평화는 단 한 번의 강렬한 충격음과 함께 깨졌습니다. 밤 9시 30분경. 아래층 창고에서 무언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바로 도둑이 든 것이었죠. 8명의 생존자는 즉시 모든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소에는 사소한 일로 다투던 8명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오토 프랑크와 반 펠스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아래층 상황을 살피러 내려갔고 남은 여성들과 아이들은 복도에 모여 서로의 손을 필사적으로 맞잡았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반 펠스 아저씨의 날카로운 외침이 들렸습니다. 도둑을 쫓아내기 위한 비명이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도둑이 도망치며 낸 소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곧 진짜 경찰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안내는 일기장에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내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옆 사람에게 들릴 것만 같았다. 도둑이 도망친 후에도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비밀 책장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책장을 밀어보려 했고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아마도 도둑의 흔적을 찾으러 온 순경이었을 것입니다. 그 75분 동안 8명은 마치 돌이 된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어린 안내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소리가 날까봐 자신의 입을 손으로 짓눌렀습니다. 치과 의사 페퍼 아저씨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를 올렸고 평소 예민하던 반 펠스 부인은 남편이 손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안내는 그 밤의 정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냥꾼을 피해 숨어있는 작은 짐승일 뿐이었다. 납치든 도둑이든 경찰이든 그 누구라도 이 책장을 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었다. 상황이 진정된 후에도 8명은 동이 틀 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든 잡혀갈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그들은 각자의 비상용 배낭을 머리맡에 챙겨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은신처 사람들에게 2년의 시간이 얼마나 위태로운 삶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생애 가장 길었던 밤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은신처 생활이 1년 반을 넘어서던 1944년 초반. 안내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변화를 맞이합니다. 15살이 된 안내에게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피신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사춘기 소녀에게 창문이 가려진 25평의 공간은 너무나 좁고 가혹한 세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신처의 공기는 예민해졌습니다. 특히 안내와 어머니 에디트 프랑크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보수적이고 신중한 엄마는 수다스럽고 주관이 뚜렷한 안내를 매일같이 훈계했고 안내는 그런 엄마를 향해 일기장에 날 선 문장들을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엄마는 나를 한 인격체가 아닌 말 안 듣는 아이로만 본다. 안내는 존경하는 아빠였던 오토에게서 위로를 얻으려 했지만 아빠가 엄마의 편을 들 때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훗날 안내는 깨달았습니다. 엄마 역시 두 딸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리던 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좁은 공간이 만든 비극적인 삶은 은신처 사람들을 육체적 허기보다 더 깊은 심리적 고통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던 은신처였지만 그곳에도 가끔은 웃음꽃이 피고 서로의 어깨를 감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25평의 감옥을 가정으로 바꾸어 놓았던 눈물겨운 순간들입니다. 은신처에서의 첫 번째 겨울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밖은 유대인 사냥으로 살벌했지만 은신처 식구들은 네덜란드의 크리스마스인 성 니콜라스 축제를 챙기기로 합니다. 돈도 없고 물건도 살 수 없었지만 안내와 아빠 오토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8명은 각자의 신발을 거실에 내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조력자들이 구해다 준 아주 작은 사탕 한 알과 안내가 밤새워 쓴 맞춤형 헌정시가 들어있었습니다. 평소 사사건건 부딪히던 반 펠스 부인에게는 그녀의 미모를 칭찬하는 시를 썼고 무뚝뚝한 페퍼 아저씨에게는 고생을 위로하는 시를 선물했죠. 안내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시를 소리내어 읽으며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유대인이 아니었고 아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주 작은 사탕 한 알도 나누어 먹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은신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 가장 강력한 도구는 작은 라디오였습니다. 밤마다 사람들은 오토의 방에 모여 숨을 죽이고 영국 BBC 방송을 들었습니다. 연합군이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면 8명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연합군이 상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평소 원수처럼 지내던 반 펠스 아저씨와 페퍼 아저씨는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엄마 에디트와 오기스트 부인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죠. 희망은 가장 지독한 미움도 녹일 수 있는 마법 같다고 안내는 기록했습니다. 그 짧은 뉴스 시간 동안 8명의 이방인은 하나의 해방군이 되어 자유를 꿈꿨습니다. 8명의 생존자가 2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책장 밖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며 그들을 도왔던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은신처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장 든든했던 미프기스는 안내 아버지가 회사를 차렸을 때 비서로 일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녀는 나치의 박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오토를 존경했던 미프기스는 나치의 눈을 피해 암시장을 뒤지며 8명의 식량을 구했고 검문소에서 가슴을 졸이며 식량 배급권을 운반했습니다. 은신처가 발각된 날, 나치가 바닥에 내팽개친 안내의 일기장을 수습하여 서랍 깊숙이 보관한 인물이 바로 그녀입니다. 오토 프랑크의 사업 파트너였던 쿠글러와 클라이만은 은신처를 직접 설계하고 운영했습니다. 쿠글러는 오토 프랑크의 가장 신뢰받는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그들 또한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회사가 나치에 몰수당하지 않도록 서류를 조작했고 은신처 내부를 수리하거나 보안을 유지하는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은신처로 향하는 비밀 책장의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외부인이 은신처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매일 사무실에서 신경을 곤두세웠던 인물입니다. 은신처가 발각되던 날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체포되어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나 전쟁 끝 무렵 탈출에 성공하여 생존했습니다. 클라이만은 오토 프랑크와 오랜 세월 함께 일한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안내는 일기장에 그를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역시 발각 당일 체포되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건강 악화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조력자 미프기스의 끈질긴 탄원 덕분에 기적적으로 석방되어 살아남았습니다. 은신처의 비밀 책장 밖에는 안내와 가장 마음이 잘 통했던 젊은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토 프랑크의 회사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하던 베프 포스쿠일입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그녀는 조력자들 중 가장 어렸으며 안내에게는 단순한 조력자 이상의 언니이자 세상으로 연결된 창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통신교육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안내와 마고가 은신처에서 푼 숙제를 베프가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위험한 방식을 택했죠. 안내가 은신처에서 라틴어, 수학, 역사 등을 공부하며 지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베프의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안내는 우리에게 웃음을 가져다주는 상냥한 천사라고 베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베프의 아버지인 요하네스 포스쿠일 역시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은신처의 입구를 위장한 움직이는 책장을 직접 만든 기술자였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유대인을 숨기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은신처 내부 시설을 수리해주고 베프는 식량과 물품을 조달하며 완벽한 팀워크로 8명의 생존을 지탱했습니다. 1944년 8월 4일 은신처가 발각되던 날 베프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 조력자인 미프기스의 도움으로 간신히 체포를 면했지만 자신의 눈앞에서 끌려가는 안네와 프랑크 가족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을 평생 자책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침묵했다면 평온했을 그들의 삶. 하지만 그들은 안네 가족의 손을 잡으며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그들과 맞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가파른 은신처 계단을 오르내리던 그들의 거친 숨소리는 세상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은신처에서 누군가의 생일이 돌아오면 그것은 8명 모두의 축제였습니다. 미프기스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왔던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이나 야생화 한 송이는 은신처 전체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안네의 14번째 생일날. 은신처 식구들은 각자가 아끼던 귀한 물건들을 하나씩 내놓았습니다. 페퍼 아저씨는 아껴둔 설탕 한 봉지를, 반 펠스 가족은 예쁜 공책을 선물했죠. 특히 평소 조용하던 소년 페터가 안네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넸을 때 어른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두 아이를 응원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는 아주 작게 속삭였지만 그 노랫소리는 세상 그 어떤 합창보다 웅장하게 우리 가슴을 울렸습니다. 고립이 길어지던 1944년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처음 은신처에 합류했을 때 안네가 따분하고 멍청한 아이라며 무시했던 소년 페터 반펠스. 어른들의 반복되는 싸움을 피해 다락방으로 도망치듯 올라간 안네는 그곳에서 먼저 와 있던 페터와 마주합니다. 먼지 자욱한 감자 포대 위에 나란히 앉은 두 아이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뗀 것은 페터였습니다. 밖은 이제 봄이겠지? 그 평범한 한마디가 안네의 다친 마음을 열었습니다. 페터의 고양이 무시를 함께 쓰다듬으며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속마음을 나눴습니다. 안네는 페터에게서 자신의 고독을 발견했고 페터는 안네의 거침없는 열정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좁은 다락방 창틈으로 밤나무 가지를 함께 바라보던 두 아이. 안네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아래층 창고까지 들릴 것 같아서 겁이 난다고 적으면서도 이 위태로운 첫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1944년 봄. 안네와 페터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은신처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락방 꼭대기에 가장 높은 환기용 창문을 몰래 열었을 때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안네는 페터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사실도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잊었다. 우리는 그저 밤하늘을 사랑하는 평범한 소년과 소녀일 뿐이다. 어둠 속에서 나눈 첫 키스의 기억은 안네의 일기를 핑크빛 설렘으로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미래는 곧 은신처 어른들의 걱정과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안네의 엄마 에디트 프랑크는 매일 저녁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안네를 보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안네를 불러세워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다자란 남녀가 좁은 다락방에 단둘이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페터의 방에 자꾸 드나드는 건 너 자신을 가볍게 만드는 행동이야. 엄마는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딸이 도덕적인 선을 넘을까봐 그리고 반 펠스 가족과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안네의 행동을 철저히 단속하려 했습니다. 안네는 일기장에 엄마의 이런 간섭을 향해 날카로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내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다락방에서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고귀한지 그곳이 내게 유일한 숨구멍이라는 사실을 엄마는 알 리가 없다. 엄마는 그저 나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할 뿐이다. 아빠 오토 프랑크 역시 안네에게 페터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좁은 은신처에서는 사소한 감정 문제도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내에게 패턴은 은신처를 감옥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느끼게 해준 유일한 이유였기에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까치발을 하며 다락방 계단을 올랐습니다. 1944년 여름이 깊어갈수록 안내와 패터의 세계는 오직 다락방 창틈으로 보이는 밤나무와 하늘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우려와 엄마의 날선 감시도 두 아이의 이끌림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안내는 시간이 흐르며 패터가 자신이 생각했던 완벽한 왕자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패터는 안내보다 훨씬 내성적이었고 때로는 무기력한 모습에 안내는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망은 미움이 아닌 동지애로 성숙해 갔습니다. 안내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패터는 내가 기댈 수 있는 강한 남자는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나와 같은 고독을 공유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두 아이는 이제 단순히 첫사랑의 설렘을 넘어 수용소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함께 견뎌내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모든 어른의 칭찬을 독차지하는 완벽한 모범생 언니 마고. 안내는 늘 언니와 비교당하며 서운함을 일기장에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공포는 그 높은 벽을 허물고 두 소녀를 하나의 운명으로 묶어주었습니다. 은신처의 밤은 소리 없는 전쟁터였지만 자매의 침대 위만큼은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낮 동안 어른들 앞에서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종이에 적어 서로에게 건넸습니다. 안내는 패터를 향한 자신의 설레는 감정을 언니에게 고백했고 놀랍게도 마고는 질투 대신 따뜻한 격려를 보냈습니다. 네가 기댈 곳이 생겨서 마음이 놓여. 안내는 늘 완벽해 보이던 언니에게도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한 비밀과 슬픔이 있다는 것을 그 편지들을 통해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안내는 한때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은 소환장의 주인공이 언니라는 사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내는 어둠 속에서 마고의 작은 흐느낌을 듣게 됩니다. 동생 앞에서는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던 언니가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숨어 지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안내는 그날 밤 처음으로 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마고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안내는 기력이 약해진 언니를 위해 자신이 아껴둔 작은 간식을 건네거나 언니가 좋아하던 라틴어 공부를 도왔습니다. 두 자매는 밤마다 미래를 그렸습니다. 마고는 전쟁이 끝나면 간호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고 안내는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안내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경쟁하는 자매가 아니다.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자 죽음의 골짜기를 함께 걷는 유일한 동지다. 은신처 생활이 2년째에 접어든 1944년. 안네 프랑크는 더 이상 일기장 키티에게 어리광을 부리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창문 밖의 밤나무가 두 번의 계절을 바꾸는 동안 안네의 내면에는 전쟁의 포성보다 더 강한 사유의 힘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비좁은 다락방의 은둔자가 아닌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는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서 있었습니다. 운명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네덜란드 망명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보낸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죠. 전쟁이 끝나면 고통받은 국민들의 기록과 일기를 모아 역사로 남기겠다는 발표였습니다. 그 순간 안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저 고독을 달래기 위해 썼던 글들이 이제는 역사의 증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안내는 즉시 자신의 일기를 다듬고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물들에게 가명을 붙이고 어설픈 문장을 정교하게 고쳤으며 미래의 독자들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죠. 그녀는 일기장에 자신의 원대한 포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다 잊혀지고 싶지 않다. 나는 죽어서도 영원히 살고 싶다. 나의 글이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만 있다면 나는 이 감옥 같은 생활도 견뎌낼 수 있다. 은신처 밖의 세상은 여전히 유대인 학살과 무자비한 폭격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내는 그 지옥 같은 소식들을 접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다락방 창고에서 그녀는 인종, 종교, 이념을 넘어선 인류애를 고민했습니다. 안내가 남긴 가장 위대한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믿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본래 선하다는 것을. 이 말은 단순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녀의 낙천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폭격에 떨고 썩은 감자로 허기를 채우며 나치에게 잡혀갈 공포를 2년이나 견뎌낸 이의 숭고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선함이라는 불씨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존엄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안내의 일기장엔 사춘기 소녀의 감수성뿐만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철학적인 사유들도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사회가 여성들에게 강요했던 한계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왜 여성은 가정에 머물러야 하는지, 우리는 왜 남성보다 열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를 생각했고,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갔죠. 또한 그녀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 정의했습니다. 자유란 단순히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억압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영혼과 사상을 잃지 않는 것임을 그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안내에게 일기장 키티는 25평의 감옥을 무한한 우주로 확장해 주었으며 그녀의 펜 끝은 칼보다 강한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기록된 마지막 일기 날짜는 1944년 8월 1일이었습니다. 그날 안내는 자신의 복잡한 내면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랑하고 수다스러운 안내와 그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지하고 생각이 깊은 안내. 그녀는 자신의 모순된 성격 사이에서 방황하면서도 언젠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으로 글을 맺었습니다. 3일 뒤인 8월 4일 오전. 은신처 아래층에서 낯선 군화 소리와 고함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안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공포가 마침내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00일간의 기록은 그렇게 미완성인 채로 멈춰 서게 됩니다. 1944년 8월 4일 오전 10시경. 책장 뒤의 평화는 난폭한 구두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게슈타포와 네덜란드 경찰이 은신처를 급습했고 8명의 생존자는 손을 든 채 벽에 서야 했습니다. 안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일기장 키티는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졌습니다. 군용 트럭에 실려 떠난 이들은 네덜란드의 웨스테르보르크 수용소를 거쳐서 9월 3일 마지막 유대인 수송 열차에 실려 아우슈비츠로 향했습니다. 짐승처럼 좁은 화물칸에 갇혀 사흘 밤낮을 달려간 그곳은 인간의 존엄이 말살된 지옥이었습니다. 기차가 멈추고 문이 열린 순간 8명의 운명은 비극적으로 갈라졌습니다. 서늘한 가스실의 입구와 고된 강제 노동의 갈림길에서 안내와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놓쳐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비극을 맞이한 것은 반 펠스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수용소 도착 직후 강제 노동에 투입되었으나 몇 주 뒤 가스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아내 오기스트 부인은 여러 수용소를 전전하다 1945년 봄 체코로 향하는 열차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안내의 첫사랑이었던 패턴은 수용소의 죽음의 행군을 견디다 못해 해방을 불과 사흘 앞두고 마우트하우젠 수용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안내와 방을 쓰며 매일 티격태격했던
치과 의사 페퍼 아저씨 역시 가혹한 노동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노이엔감의 수용소로 이송된 후 1944년 12월 병사했습니다. 안네의 엄마 에디트는 끝까지 두 딸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딸들이 다른 수용소로 이송되자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극심한 영양실조와 슬픔 속에서 1945년 1월 아우슈비츠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1944년 10월 말 안네와 마고는 엄마 에디트와 강제로 헤어져 독일 북부의 베르겐 벨젠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은 가스실은 없었으나 기아와 질병 그리고 참혹한 추위가 지배하는 천천히 죽어가는 지옥이었습니다. 베르겐 벨젠의 겨울은 잔인했습니다. 제대로 된 옷도 신발도 없이 얇은 죄수복 한 장으로 영하의 추위를 견뎌야 했던 자매는 서로의 등을 맞대고 체온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평소 몸이 약했던 마고는 극심한 영양실조 속에서도 동생 안네를 먼저 챙겼습니다. 안네는 자신보다 더 위독해 보이는 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마고는 그런 동생의 손을 잡으며 조금만 더 견디자. 곧 봄이 올 거야. 라고 속삭이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수용소 철조망 너머로 우연히 옛 친구인 한네리 고슬라를 만났을 때 안네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난 이제 아무도 없어. 희망을 잃어가는 안네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오직 언니인 마고의 존재뿐이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수용소에는 발진티푸스가 창궐했습니다. 이미 면역력이 바닥난 자매는 나란히 병에 걸려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1945년 2월의 어느 날 마고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으로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마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언니를 잃은 지 불과 며칠 뒤 안네 역시 고열 속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영국군에 의해 수용소가 해방되기 불과 몇 주 전이었습니다. 안네는 죽는 순간까지 언니 마고와 함께였고 두 자매는 이름 없는 집단 무덤에 나란히 잠들었습니다. 8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날의 급습 뒤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밀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위치를 나치에게 알렸을까요? 당시 게슈타포 본부로 프린센흐라우트 263번지에 유대인들이 숨어 있다는 익명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700일의 사투를 무너뜨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은신처 아래층 창고에서 일하던 직원 빌럼 판 마렌입니다. 그는 평소에도 은신처 주변에 쥐덫을 놓아 사람이 사는지 확인하려 했고 조력자들에게 의심스러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안내는 일기장에 그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대인 식량 배급권을 위조하던 조직이 수사망에 걸려들면서 나치가 건물을 수색하던 중 우연히 비밀 책장을 발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8명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아버지 오토 프랑크였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남겨졌지만 다행히 가스실로 향하는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영양실조로 수용소 병동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던 중 1945년 1월 27일 소련군에 의해 기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온 오토는 간절히 가족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죽음을 확인한 데 이어 얼마 후 두 딸마저 돌아오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조력자 미프기스는 2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낡고 붉은 체크무늬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이것이 안내가 남긴 유산입니다. 오토 프랑크는 딸의 일기를 읽으며 몇 번이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미처 몰랐던
딸의 깊은 내면과 고통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딸의 소망을 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죽어서도 영원히 살고 싶다던 안내의 꿈을 위해 그는 일기장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안내는 수용소에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혔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일기장을 통해 세상에 낼 수 있었습니다. 한 소녀의 진실한 기록은 강한 힘으로 전 세계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안네 프랑크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로운 세상은 그녀가 떠난 뒤에야 찾아왔습니다. 1947년 아버지 오토 프랑크에 의해 세상에 공개된 안네의 일기는 7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문장을 새겼습니다. 나치는 안네의 유대인 별을 박탈하고 그녀의 이름을 수용소의 번호로 바꾸었지만 그녀의 목소리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안네의 일기가 전 세계적인 울림을 준 이유는 단순히 비극적인 기록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소녀의 숭고한 저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증오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랑을 썼고 죽음이 예견된 곳에서 삶의 찬란함을 기록했습니다. 안네가 남긴 기록들은 인권과 평화를 지키는 무기가 되어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80년 전 안네가 겪었던 그 포격 소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밤잠을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일기장 대신 스마트폰에 구조 신호를 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헤어져 낯선 땅으로 피난길에 오르는 수천 명의 아이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안내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터진 직후 우리는 80년 전 오토 프랑크가 마주했던 이별을 똑같이 목격했습니다. 가족을 피난 열차에 태워보내며 홀로 남아야 했던 한 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 해맑은 장난은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슬픈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하실에 숨어서 집이 불타고 친구들이 죽어간다고 스마트폰에 일기를 쓴 12살 소녀 엘리자베타. 인형 대신 방독면을 가방에 넣어야 했던 중동의 아이들까지. 가족과 헤어져 낯선 땅으로 향하는 수천 명의 아이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시대의 안내들입니다. 안내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종이는 사람보다 더 잘 견뎌낸다. 인간의 육체는 연약하지만 그가 남긴 진실한 기록은 시공간을 초월해 영원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가장 눈부신 기록. 그녀가 세상에 던진 희망의 질문은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 피어난 가장 눈부신 기록. 안내의 일기였습니다.